안녕하세요. 휴브렌입니다. 오늘은 3장 2절 오행설 이론 체계의 성립 원리입니다. 1. 오행원을 통한 목화 토금수의 기본 특성 분석. 오행에 대한 개념 중 가장 우선이 되는 목에 뻗어나가는 기상, 화에 분산되는 기상, 토의 중앙, 중간, 금에 따르고 바뀌고 통제하는 기상, 수에 적시고 내려가고 수축하는 기상에 대하여 앞장에서 유추한 오행설의 가장 기본 원리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명암 변화 현상을 적용하여 분석해 본다. 오행원의 운동 구간별 특성 분석.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늘과 땅을 천원 지방으로 표현하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난다고 하였다. 오행 역시 하늘의 운행을 본받아 통상 오각형 혹은 원의 형태로 표현된다. 즉, 오행의 다섯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에서부터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생해가는 과정들을 연결시키면 하나의 원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하나의 오행원은 오행을 계절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해당하고 시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해당한다. 위의 그림에서 원의 다섯 지점에 해당하는 오행 각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들의 각 영역식에 한 영역식에 해당하게 된다. 위의 그림을 통해 오행 각각의 영역들을 구분해 본다. 목은 오각형의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에 해당하는 AB 구간, 화는 오각형의 꼭지점 B에서 꼭지점 C에 해당하는 BC 구간, 토는 오각형의 꼭지점 C에서 꼭지점 D에 해당하는 CD 구간, 금은 오각형의 꼭지점 D에서 꼭지점 E에 해당하는 DE 구간, 수는 오각형 꼭지점 E에서 꼭지점 A에 해당하는 EA 구간. 이러한 일주기 오행원에서 하루 혹은 한 해의 시작은 목에 해당하고 화, 토, 금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은 수에 해당하며 이렇게 마지막인 수와 새로운 시작인 목의 경계는 꼭지점 A가 된다. 이 꼭지점 A에서 B를 거쳐 C에 이르는 구간은 기준인 A에서 멀어지며 전진하는 운동이 되고 D에서 E를 거쳐 다시 A에 이르는 구간은 가까워지며 복귀하는 운동이 된다. 즉, 오행원 운동은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원으로 한 바퀴 돌아 다시 A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일주기 원운동의 각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여 오행의 개념을 유추해 본다. 오행원의 운동 구간별 특성. 목운동, 처음, 시작, 직진. 꼭지점 A에서 B까지에 해당하는 운동으로 기준점 A로부터 최초로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멀어지며 직진하는 운동이 된다. 원운동의 다섯 부분 중 처음 운동으로 시작의 특성을 갖게 된다. 화운동, 전진, 분산. BC 구간 운동으로 꼭지점 A에서 최초의 방향으로 직진 운동하던 목의 운동을 B에서 이어받아 방향이 전환되어 꼭지점 C까지의 운동이다. 이때 방향이 바뀌지 않고 최초 목의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된다면 B까지의 운동이 되어 시점 A로부터 처음 목의 2배 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화의 운동은 목의 직진 운동을 이어받지 않고 횡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하였다. 때문에 총 운동량은 목의 운동량과 같지만 시점 A로부터 멀어진 이동거리는 목의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즉, 목의 운동이 순수 직진 운동인데 비해 화의 운동은 직진 운동에 횡적 이동을 겸하여 분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토운동, 목화와 금수의 중간, 변환점, 목의 직진 운동과 화의 분산 운동을 이어 CD 구간 운동으로 총 운동량은 목화와 같으나 시점 A를 기준으로
A로부터 더 이상 멀어지지 않은 운동이 된다. 즉, 토의 운동이 시작되는 꼭지점 C에서나 운동이 끝나는 꼭지점 D에서나 시점 A로부터의 거리는 같다. 비록 C에서 D까지의 운동 변화는 있지만 기준점으로부터는 거리상의 변화 없이 횡적 수평 이동만이 된 것이다. 이 토의 운동은 목화와 금수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운동과 달리 거리 변화가 없고 단지 목화의 뻗어나가는 직진 운동을 금수에 복귀하는 수렴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변환점 역할만 하게 된다. 금운동, 복귀운동, 큰 변화. DE 구간의 운동으로 시점 A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인 목화의 운동과는 반대로 시점 A를 향해 돌아오는 복귀 운동이 된다. 즉, 목화의 전진 운동이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복귀 운동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5단계 운동인 운동의 방향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구간이다. 수운동, 원위치 운동. EA 구간으로 오행 운동 중 마지막에 해당하며 복귀 운동의 시작인 금의 운동을 이어받아 최초 금의 운동 방향에서 방향이 바뀌어 시점 A로 원상 복귀되는 원위치 운동이다. 만약 금의 운동을 그대로 이어받은 단순 복귀 운동이라면 운동의 진행이 A로 향할 것이지만 방향이 바뀌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이기에 최초 출발점인 A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일주기 오행원의 5단계 구간별 특성이 오행, 목화, 토금수의 기본 특성이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행, 목화, 토금수의 기본 특성. 목, 처음, 시작, 기준점에서 뻗어나가는 특성. 화, 분산, 직진, 목의 다음 운동. 토, 목화와 금수의 중간, 변환점. 금, 복귀 운동, 큰 변화. 수, 마지막,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위치 운동. 두 번째, 오행 목화 토금수의 일반화된 개념. 시간의 한 단위가 되는 일주기 오행원을 통해 각 오행의 기본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번에는 이렇게 분석된 오행의 기본 특성을 응용하여 현재 일반화된 오행의 개념들을 유추해 본다. 목, 처음, 시작, 기준점에서 뻗어나가는 특성. 봄과 아침. 1년의 시작은 봄이고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다. 나무. 자연계의 사물 중에 뻗어나가는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사물. 동쪽. 하루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시작이 된다. 동력. 멈추어 있다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푸른색. 한 해의 시작인 봄에는 새싹이 나와 온천지가 푸르다. 분출, 폭발력. 시점에서 방향성을 가지며 분출한다. 화, 분산, 직진, 목의 다음 운동. 불, 자연계의 사물 중 분산되는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불이다. 낮, 아침을 지나 본격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니 시야가 넓어진다. 남쪽,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간다. 해가 가장 멀리 가는 방향이다. 여름, 봄의 다음이며 해가 가장 긴 시기이다. 적색, 불의 색이 붉은색이며 태양이 강하게 빛나는 색에 비유된다. 화려함, 태양이 밝게 빛나니 모든 것이 화려하다. 소, 목화와 금수의 중간 변환점, 중앙, 원운동의 시작인 목에서 화와 금을 지나 끝인 수까지 중 가운데이다. 결실, 목화의 무작정 직진하던 운동이 수에 의해 수렴되기 시작한다. 흙,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심고 가꿀 흙이 필요하다. 흙에서 거두어 들인다. 황색, 흙의 색이 누렇고 결실의 색이 누렇다. 장하, 목화와 금수의 중간이니 순서상 여름과 가을 사이이다. 사계,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실체로
변화를 주재한다. 복귀 운동 큰 변화. 가을,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더워지다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큰 변화이다. 오후, 해가 아침부터 한낮까지 떠오르다가 다시 기울어지는 큰 변화이다. 서쪽, 떠오르던 해가 기울어져가는 방향이다. 흰색, 양이 음으로 급격히 바뀌는 과정에 두려움, 공포, 서늘함의 색이다. 쇠돌, 변화나 혁명은 강한 통제력이 필요하며 쇠는 모양이 잘 변한다. 변혁, 혁명, 직진으로 분산되어 가는 운동이 갑자기 180도 변하여 나타난다. 수, 마지막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위치 운동, 겨울, 가을 다음의 계절이며 계절의 마지막이다. 응축, 분산되었던 운동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분출을 위한 응축이다. 북쪽, 태양이 들어가 쉬는 방향, 서쪽의 다음, 동쪽의 전, 시작의 준비. 밤, 하루가 시작되었다가 낮을 거쳐 다시 시작되기 위해 밤으로 복귀한다. 물, 모든 생명의 출발은 물, 하강을 의미하며 물은 내려가는 특성이 강하다. 검은색, 밤의 색은 검다. 이렇게 오행원을 통해 밝혀진 오행의 기본 특성을 응용하여 일반적으로 오행에 적용되는 사물 및 개념들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이 오행의 특성을 가장 올바르게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오행 자체가 아니라 오행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한두 가지 특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특성에 관한 부분 외에는 이들과 오행을 동일시 할 수도 없고 동일시 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면 나무는 목의 뻗어나가는 특성을 취한 것이고 흙은 토의 변환, 결실을 의미하기 위해 취한 것이지 나무가 목이 아니고 흙이 토가 아니다. 때문에 오행의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하여 나무가 흙을 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오행원을 통한 목화와 금수의 양음 특성 분석. 그림 8은 목화의 양음, 금수의 목화의 양, 금수의 음을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A에서 B로 올라가는 것을 양이라고 D에서 A 내려오는 것을 음이라 합니다. 1. 목화와 금수의 양음 특성. 이번에는 오행 원을 이용하여 오행 각각이 아닌 오행 전체에서 목화가 양에 해당하고 금수가 음에 해당하는 원리를 알아본다. 목의 운동인 최초 A로부터 급격히 뻗어나가는 운동이 되고 화의 운동은 목의 급격한 직진으로 뻗어나가는 운동에서 변화하여 직진 운동은 약해지고 횡적 운동이 강해지는 분산 운동이 된다. 이때 목의 운동과 하의 운동은 그 직진으로 뻗어나감과 횡적 운동으로 분산되는 차이는 있지만 시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운동 목표인 동일하게 되어 같은 양의 운동으로 분류한다. 금의 운동은 목화에 한껏 멀어지고 분산되었던 운동이 180도 바뀌어 복귀하는 운동의 시작이 됐고 운동 형태의 직접적 변화가 된다. 수의 운동은 복귀하기 시작한 금의 운동을 이어받아 급격히 원점 A로 돌아가는 운동이 되며 새로운 시작의 준비가 된다. 이때 금의 운동과 수의 운동은 공이 목화의 운동과는 반대로 원점으로 복귀하는 운동이 되어 음의 운동으로 분류한다. 토의 운동은 꼭지점 C에서 시작하여 꼭지점 D까지로서 절대적으로 운동량은 있으되 시점 A로부터 거리 이동이 전혀 없고 단지 멀어지는 목화의 양운동을 복귀하는 금수의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중간자 역할만 하게 된다. 즉, 토는 시점 A를 기준으로 한 관점으로는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음양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이때 토가 음양 속에 존재하는 음양 이외에
제3의 요인, 중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행원을 통해 시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인 목화 양의 특성과 시점으로 복귀하는 금수, 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행의 사물 대입에 대한 문제. 이제까지 본고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오행의 목화 토금수는 하나의 원운동을 5단계로 구분한 각 부분 운동이며 그 기능적 측면의 특성을 구분하여 세상의 만물 중에서 오행운동의 기능적 특성과 가장 유사한 사물을 찾아 목화 토금수에 대입한 것이 나무와 불과 흙과 새와 물이라 볼 수 있다. 즉, 자연계의 사물 중에 목의 직진성과 뻗어나가는 구간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물로서 나무를 대입하였기에 목의 특성을 나무로 설명하면 상당 부분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특성이 유사함을 취한 것이지 목과 나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목의 상당히 많은 특성이 나무로서 설명될 수 있어도 나무로서 목의 모든 것을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나무가 목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목의 질적이 뭉친 결과로 목의 기운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 나무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화 역시 자연계의 사물 중 화에 분산되는 특성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물로서 불을 대입한 것이기에 화의 특성을 불러서 설명하면 상당 부분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특성이 유사한 것이지 불이 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불로서 화의 모든 것은 설명될 수 없고 화가 아무리 모여도 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오행을 실제 사물로 취급하여 오행 관계를 사물 간의 관계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3. 상생상극과 편생편극의 개념 분석. 오행은 목화 토금수의 각각의 기능적 특성 외에 상생과 상극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십천간 십이지지 등 만사와 만물의 변화 원리로 적용되고 응용된다. 오행의 생운동과 극운동. 오행은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생하고 사이를 띄어 있는 것끼리는 극한다. 오행운에서 각 오행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목의 운동은 화의 운동으로, 화 운동은 토의 운동으로, 토 운동은 금의 운동으로, 금 운동은 수의 운동으로, 수 운동은 다시 목의 운동으로 각각 변해간다. 이렇게 변해가는 운동을 생의 작용이라 표현할 수 있다. 즉,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하나 건너뛰기는 극은 시간 흐름에 의해 목은 생하는 화를 건너 토를 극하고 토는 생하는 금을 건너 수를 극하고 수는 생하는 목을 건너 화를 극하고 화는 생하는 토를 건너 금을 극하고 금은 생하는 수를 건너 목을 극하는 상극의 고리가 형성된다. 여기서 상생과 상극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생과 상극의 의미를 통상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생화의 관계를 목화는 서로 생하여 상생 관계이고 목금은 서로 극하여 상극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의 오류이다. 상생과 상극에서 상의 의미는 서로 혹은 상호 동등한 만큼 등의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목생화 혹은 금생수의 관계를 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행 각각은 상생이 아니라 편생만 한다. 그러나 오행으로 목과 화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목은 화를 생하지만 화는 목을 같이 생하지 않는다. 즉, 목이 일방적으로 화를 생하고
화는 목의 생을 받기만 하는 상생이 아닌 편생의 관계가 된다. 이것은 다른 오행간도 마찬가지이다. 화는 목의 일반적인 생을 받기만 하고 토는 화의 생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여 오행 모두는 각각 일방적 편생의 관계에 있다. 오행 각각은 상극이 아니라 편극만 한다. 극의 관계 역시 목은 토를 극하지만 토는 목을 극하지 않는 일방적 편극의 형태이다. 다른 오행 역시 마찬가지로 오행 간에 각각 일방적인 편극만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상극이 아니라 편극이라 해야 옳다. 이것은 호랑이와 토끼, 토끼와 풀의 관계를 비유한다면 언제나 일방적으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지, 토끼가 호랑이를 잡아먹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언제나 토끼가 풀을 뜯어먹지, 풀이 토끼를 뜯어먹지는 않는 일방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상생상극이 아니라 편생편극이라고 해야 하는데 엄연히 상생과 상극이다. 그렇다면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관찰자의 시각 혹은 오행을 바라보는 기준을 통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구분 기준의 편생편극 오행원은 시간 흐름에 의해 인지되는 5가지의 변화 현상을 표현하며 오행원 하나는 하루 혹은 1년 등의 시간 흐름의 한 단위에 의미한다. 이때 하나의 오행원과 오행원 내에 5가지 변화 현상은 둘 다 오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바라보는 관찰 기준의 차이가 있게 된다. 하나는 오행 전체를 한 단위로 표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오행 각각의 개별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즉, 같은 하나를 바라보는 전체와 부분이라는 기준의 차이에 의해 다른 표현인 것이다. 구분 기준으로 오행 각각의 관계를 보면 앞에서 분석해 보았듯이 상생상극이 아닌 편생이고 편극이다. 전체 기준의 상생상극. 반면 전체 기준으로 오행고리 모두의 관계를 같이 보면 상색이고 상극이다. 오행의 상생고리에서 목은 화만을 생해주고 화는 토만을 생해주고 토는 금만을 생해주고 금은 수만을 생해주고 수는 목만을 생해준다. 이때 오행 각각의 개별적 관계를 보면 목은 오로지 화를 생만 해주고 화는 오로지 목으로부터 생을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편생이지만 전체를 보면 목은 오로지 화만을 생해 주었는데 자신은 수로부터 생을 받게 된다. 즉 자신을 생해주는 수를 직접 생해주지 않았지만 목 자신이 화를 생해줌으로 인하여 화는 토를, 토는 금을, 금은 수를 생하고 결국 수로부터 자신 역시 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극관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금은 수를 극하게 되어 목은 오로지 토만을 극하였지만 그 토를 극한 것으로 인해 결국 금으로부터 극을 받게 된다. 이 상극 고리의 한 부분을 보면 일방적인 편극이지만 그 부분의 편극들이 모여 결국 상극의 고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즉 상생상극은 오행 개체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오행 전체, 오행 모두의 관계를 아우르는 개념인 것이다. 반면 오행 개체 간의 관계는 상생이나 상극이 아니라 편생이나 편극에 해당한다. 따라서 목화의 관계를 목생화로 표현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지만 목화상 생 혹은 목화를 상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화, 토 등 다른 생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화생토로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고 화토 상생 혹은 화토는 상생관계
라고 한다면 잘못된 표현이 된다. 극의 관계 역시 생의 경우와 같이 화금의 관계를 화극금 혹은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 등의 올바른 표현이 되지만 화금 상극 혹은 화와 금은 상극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잘못된 개념인 것이다. 현재 오행서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거의 모든 분야인 문헌에서 상생과 상극의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개념 오류이며 오행설의 논리 체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 없이 대충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오행설을 적용하여 어떤 사실관계를 예측하거나 유추해낼 때 전체와 부분의 관점 차이는 그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오행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오행설을 정확한 논리 체계로 활용하는 측면보다는 대외적 명분으로 혹은 신비주의적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7. 오행설은 오행 각각이 아닌 전체 기준. 또한 오행설이 이렇게 오행 전체 차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상생원 내면에 편생이라는 일방적인 모순을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상극의 경우에는 내면의 과정은 일방적인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게 됨을 의미한다. 과정을 보면 편생과 편극의 모순이지만 결국 그 모순들은 완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모순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분들이 거치며 모순 속에 있게 되지만 그 모순들이 전체 차원으로 보면 완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오행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인 상생상극을 동양의 통합적, 전일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고 오행 개별적 시각인 편생편극은 서양의 분석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양의 사상은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 사물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목이 화를 생한다고 즉시 화로부터 생을 받지 않는 것처럼 현실에서 선을 베풀었거나 노력을 하였다고 즉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 목은 화를 생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베풀지 않은 수로부터 생을 받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혹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곳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순환의 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생관계 역시 목이 토를 극하였다고 즉시 토로부터 극을 받지 않듯이 현실에서 악을 행하였어도 즉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범하게 되고 토는, 목은 토를 극하는 것으로 인해 금을 직접적으로 극하지 않았지만 금으로부터 극을 받게 되듯이 어리석은 사람 역시 언젠가 누구로부터 자신이 이전에 행한 악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 상극론과 상모론. 오행에서는 상극 외에 상모라는 용어가 있다. 금이 목을 극하고 목이 토를 극하는 것 등은 상극으로 정상적인 오행의 법칙인데 비해 금은 약하고 극을 당하는 목이 강하면 목이 오히려 금을 능멸하게 되는 경우를 상모라고 한다. 이러한 상모를 오행의 상생이나 상극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법칙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법칙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상모는 법칙이 아니라 오행의 상극 법칙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법칙 성립의 세 가지 전체 조건, 동일 단위, 동일 공간, 동일 시간. 오행의 상생상극이나 모든 법칙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동일 단위, 동일 공간, 동일 시간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생략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지라는 말의 의미는 역시 오행상극의 관계처럼 일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도 동일 단위, 동일 공간, 동일 시간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아기 고양이 한 마리에 장성한 쥐 100마리라고 한다면 고양이와 쥐의 일반적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동일 단위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바꾼 것이다. 즉, 고양이와 쥐라는 말 속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보통 고양이 한 마리와 보통의 쥐 한 마리 혹은 보통 고양이 몇 마리와 보통의 쥐 몇 마리 등으로 동일 단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보통 고양이 한 마리와 보통 쥐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는 서울에 있고 쥐는 부산에 있다면 역시 고양이와 쥐의 일반적인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동일 단위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동일 공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고양이 한 마리와 보통 쥐 한 마리가 동일한 장소에 있는데 고양이는 어제 있었고 쥐는 오늘 있다면 역시 고양이와 쥐의 일반적인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동일 단위의 조건과 동일 공간의 조건은 충족되지만 동일 시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법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일 단위, 동일 공간, 동일 시간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일반적 법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고 만다. 때문에 상모는 정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예외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금극목은 보통 나무와 보통 토끼, 새와 같은 관계인데 아름드리 나무와 면도칼의 경우는 목, 모금인 상모로서 보통 나무보다 단위가 큰 아름드리 나무이고 보통 토끼 새보다 단위가 작은 면도칼의 관계로 이미 동일한 단위가 아니기에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수극화 역시 보통 물과 보통 불과의 관계인데 용광로와 물 한 컵의 경우로 화모수인 상모로서 보통 불보다 단위가 큰 용광로이고 보통 물보다 단위가 작은 물 한 컵의 관계로 이미 동일한 단위가 아니기에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상모는 정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비정상적 작용이기에 상극이나 상생처럼 오행 법칙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이상 작용인 상모가 얼마든지 일어난다. 예를 들면 상관을 해야 하는 하극상이나 학생이 선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범죄자가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을 상모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은 2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